속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해추진 잠수함 보유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 조선소나 잘하는 나라가 이젠 핵추진까지 한다고요? 진짜 미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린 수십 년을 충성했는데 트럼프는 그 기회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지역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교관으로 용산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한일 안보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각종 정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국 간 통상 협의안을 검토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켄 씨, 이거 봤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동료 야마다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보유 승인, 아시아 균형 재편 신호탄,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았거든요. 핵잠수함이요? 한국에게요? 제가 중얼거리자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 기사도 가리켰죠. 일본 정부 관계자, 사전 협의 없었다며 당혹감 표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수함 보유 승인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표정이. 야마다가 말을 흐리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참사관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평소 열려있던 문이 닫혀 있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니터 앞에 모여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며 추가 보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라면 정해진 루틴대로 업무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외무성에 입성한 후 15년간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믿어왔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일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CNN이나 BBC 같은 외신들은 비교적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는데 한국 뉴스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핵잠 시대 개막, 자주국방 새 전환점, 아시아 해양 안보 판도 변화 예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분석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언론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참사관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보셨을 텐데. 참사관님이 말을 시작하려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도쿄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 파악에 집중해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보던 그 거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뉴스가 터진 지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켄 씨, 이거 아셨어요?
야마다가 또다시 급하게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일본 언론 기사를 들고 있었죠. 일본 정부, 2년 전부터 오커스 가입 타진, 미국 측 거부 의사 표명.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외무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2년 전 일본은 JOCOSGAUKUS라는 이름으로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 동맹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어요.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산 무기 도입도 대폭 확대했죠. 저는 그때 도쿄 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워싱턴으로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일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최소한 핵 추진 기술 협력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확신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일미군에 지원해왔고 이라크 전쟁 때도 자위대를 파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니까 아베 총리는 황금 골프채까지 선물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일본의 오커스 가입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핵잠 승인 발표와 같은 주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긴급히 상황 분석을 요청했거든요. 한국 핵잠 승인과 일본 오커스 가입 거부의 상관관계 분석. 제목부터 쓰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우리가 경쟁에서 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분석을 담아야 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한국인가?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군 주둔 역사도 우리가 더 길죠. 그런데 왜 한국에게만 핵 추진 기술을 허용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 상황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일본을 2등 동맹국으로 격화시켰다. 한국에 추월당한 일미 관계의 위기. 언론들의 반응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런데 한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미 혈맹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의 결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켄 씨,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의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참사관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 더욱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조용히 추진해왔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로비나 정치적 압력 대신 기술적 필요성과 지역 안보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야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정치적 관계 강화와 경제적 기여를 앞세웠는데 한국은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죠.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잠수함 위협,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 해소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내고 오래 동맹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한미 관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핵잠 뉴스가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일본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켄 씨, 이거 봐야겠어요. 야마다가 아침 일찍부터 여러 신문들을 들고 제 책상으로 왔어요. 니혼게이자이,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모든 신문이 비슷한 논조였죠. 한국 핵잠, 핵무기 개발의 전 단계인가. IAEA 긴급 감시 체계 도입 필요.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 검토해야. 제목들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마치 한국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산케이신문의 사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즉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우려가 이해되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핵추진 기술이 있으면 핵무기 제조도 가능하죠. 야마다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며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언론의 논조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사관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한국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 재검토, 그리고 모든 안보 관련 협의는 잠정 중단입니다. 회의시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 2년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던 한국 국방부와의 협의들이 모두 중단된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측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의견 교환도 자제하고요. 참사관님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실의 이재훈 대령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정기 협의를 함께 진행해온 파트너였죠.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예정된 회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이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일정은 충분히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국군 관계자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대령과는 꽤 좋은 관계였거든요. 군인답게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더욱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핵잠 기술로 핵무기 개발 시나리오. 중국 견제용이라지만 실제 목표는 다를 수도. 기사들을 읽을수록 한국에 대한 의심이 커졌어요. 정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건 아닐까요? 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 주 금요일, 우연히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였어요. 일본의 과도한 우려, 핵확산 금지 조약 무시하는 발언, 핵추진과 핵무기 혼동하는 일본 언론의 수준. 한국 언론들은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핵추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죠. 특히 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핵개발을 시작했지만 국제 압력과 자체 판단으로 중단했다. 이는 한국의 평화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내용을 읽고 나니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고요? 그럼 지금 핵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 리는 없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야마다가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한국 핵잠, 사실상의 핵무장 1단계. 일본도 대응책 마련해야.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본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경계하게 되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이웃나라였는데 지금은 마치 위험한 상대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인 이웃을 마주쳤을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이재훈 대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순간 말이에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뉴스가 터졌습니다. 켄 씨, 이거 실화예요? 야마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왔어요.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 핵잠수함 설계도 3년 전부터 완성. 미국과 사전협의 끝에 제작.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설계까지 끝내놓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이 처음부터 핵추진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체 구조, 원자로실 공간,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핵잠수함 사양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3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기사였어요. 미 해군, 한국 핵잠 설계 검토에 2년간 참여. 기술적 완성도 높아. 미국이 단순히 승인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함께 개발에 참여했던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미국 해군의 핵추진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였던 거죠? 야마다가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지난 5년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방위비 증액, 미군 기지 확장, 첨단 무기 도입.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어요. 특히 2019년 체결된 일미 방위 기술 협력 협정에는 무려 800조 원이 투입되었죠. 한국의 국방 예산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105대나 구매했고 이지스 시스템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를 썼을까요? 야마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비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었어요. 일본이 미국에 지불한 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70년간 함께 피를 흘린 진정한 파트너죠. 혈맹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일본은 뭔가요? 75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은 혈맹이 아니란 말인가요? 기자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묻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어요.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죠. 경제 파트너라는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혈맹이고 일본은 경제 파트너. 같은 동맹국인데 이렇게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사무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외교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사관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우리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외교관으로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핵잠 기술 협력, 한미 신뢰의 결실, 평화적 핵 이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
한국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반면 일본 언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일미 동맹 70년, 그러나 한미는 혈맹, 경제협력으론 한계, 새로운 접근 필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2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정말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형식적인 회의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미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문득 이재훈 대령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말하려던 건 혹시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 미리 알려주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편견과 경계심 때문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였죠.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요. 핵잠 뉴스가 터진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켄 씨, 내일 용산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주세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관찰자 자격으로 일본 측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 측과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다음 날 오후 용산 미군기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미군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인사들, 그리고 저 혼자만 일본 측 참석자였죠.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이재훈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주 전 제가 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걸 압니다. 핵 확산 문제, 군비 경쟁 우려, 그리고 지역 균형 변화에 대한 걱정들 말이죠. 그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어요. 동북아 지도가 나타났죠. 하지만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무기가 아니라 균형이라고요? 중국의 핵잠수함은 현재 12척, 2030년까지 20척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북한도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 개발을 지속하고 있죠. 화면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영구사형 핵잠수함의 배치 현황, 북한 잠수함의 활동 패턴.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대령이 동해와 서해를 가리켰어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리고 대만까지 이어지는 이 바다의 안정이 무너지면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때 미군 측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최 다니엘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연락관이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혈맹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직접적이고 명확한 구분이었거든요. 70년간 함께 전쟁을 치르고 같은 참호에서 생활했던 관계는 다릅니다. 한국과는 단순한 이익이 아닌 생존을 함께해온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과 미국이 생각하는 혈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대령이 다시 발언했어요. 우린 전쟁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내용을 공개했죠. 핵잠수함 3척 중 한 척은 일본 근해 경비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 핵잠수함이 대마해협을 통과할 때 공동 감시 체계를 가동하게 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을 위해서도 활용된다고요? 울산 K조선소에서 온 김소희 엔지니어가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핵잠수함은 공격용이 아닌 전략 감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하고 주로 해상 정찰과 해로 보호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난 3주간 일본 언론에서 떠들던 한국의 핵무장 야욕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핵잠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 그리고 일본과의 공존을 위한 장기적 대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이건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외교적 책임의 표현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씨,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궁금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파트너예요. 앞으로도 함께 일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편견으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협력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죠.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심을 못 봤던 걸까? 한국의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고 도발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 안에는 일본의 안전도 포함되어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미국의 신뢰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미 안보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켄 씨, 울산 조선소 시찰 허가가 나왔어요.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서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외교관들에게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보여주는 건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 작업 현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의외였어요. 핵잠수함 같은 민감한 프로젝트를 외국 외교관에게 공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현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울산역에 도착하니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김소희 엔지니어도 함께 있었죠. 지난주 회의에서 봤던 그 3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씨. 오늘 안내를 맡게 된 김소희입니다. 그녀의 인사는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곳곳에서 쇳소리와 용접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그야말로 산업의 심장부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서 도산한 창호급부터 차세대 핵잠수함까지 모두 건조됩니다. 김소희 씨가 설명하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따라가는데 주변 소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설계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기초 연구는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김소희 씨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이라고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다만 정치적 결정과 기술적 준비는 별개예요. 우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연구를 계속해왔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치밀한 장기 계획이었던 거죠. 다음은 실제 건조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선체 내부로 들어가니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구역이 원자로실이 들어갈 자리예요. 김소희 씨가 가리킨 곳에는 특수 강제로 만든 격벽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일반 잠수함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죠. 그때 한 젊은 작업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용접팀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용접기를 들고 있었죠.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그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어요. 2년 됐어요. 대학에서 조선공학 전공하고 여기 들어왔죠.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지키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키고 싶어서 만든다고요? 뭘 지키고 싶으신데요? 우리 바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박민수 씨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잡한 정치적 논리나 전략적 계산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보다 10배 이상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요. 김소희 씨가 검사 장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혹시 실수라도 있으면. 그래서 모든 부품을 3번씩 검사해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들에게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의 상징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미래의 핵잠수함 승조원들이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우리 해군 장병들이 6개월간 여기서 교육받아요. 시설 내부는 마치 실제 잠수함 같았어요. 좁은 복도, 복잡한 계기판, 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까지요. 한 교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핵잠수함 운용에는 일반 잠수함보다 3배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도 훨씬 까다롭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전문 인력,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모두 포함된 일이었던 거죠. 시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소희 씨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생각하신 것과 다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이게 군수시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인생 현장이더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일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전략을 논했지만 한국은 삶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상대국이 아닌 이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울산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도쿄 본부에서 요청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쓴 글이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요? 저는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 제목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위협 분석이 아닌 재평가였어요. 첫 번째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현지 조사 결과, 기존의 판단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지역 안보의 책임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런 내용을 본부에 보내도 될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3년간의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설계 자체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 및 감시용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울산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박민수 씨의 진심 어린 대답, 김소희 엔지니어의 전문성, 그리고 수백 명 작업자들의 땀방울들이요.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식 보고서에 포함해도 될까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썼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책임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써야 했어요. 일본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이었죠. 향후 일본의 대한국 정책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닌 지역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며 일본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니라 역사와 책임의 맥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경쟁보다는 함께 걸어야 할 이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본 한강의 모습이 떠올랐죠. 문서를 검토하며 몇 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지,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스기모토 참사관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켄 씨,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입장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탐사관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울산에서 뭘 보셨기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사람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탐사관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쓰세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보고서가 도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서야 보이는 진짜 모습이었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재훈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카하시 씨, 다음 주 정기협의 일정은 어떠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도쿄 본부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현지 외교관의 생생한 증언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국장의 개인 메시지였어요. 켄 군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핵잠수함 뉴스로 시작된 혼란이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평온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들었던 기계음도 이제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첫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핵잠수함 뉴스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죠.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저는 혼자서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도 이곳을 지나갔었죠. 하지만 지금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관광지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든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진심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진다는 소식에 분노했었죠. 일본을 제치고 먼저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박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지키고 싶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단순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나 빨리빨리만 외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계획성이 부족한 나라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핵잠수함 프로젝트만 봐도 10년 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 3년간 미국과 치밀하게 협의했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거든요. 그들이 몰랐던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명동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이재훈 대령과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카하시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건넨 작은 선물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이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그때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를 피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관대함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까지 걸어와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2년을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교관으로서의 교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있었죠.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심의 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감정적이었고, 때로는 성급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진심,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 진심이 미국을 움직였고 결국 승인을 이끌어낸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땠나요? 돈으로, 계산으로, 정치적 거래로 관계를 만들려고 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진심 없는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김소희 엔지니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다카하시 씨가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해요. 좋은 이웃.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가져야 할 관계였어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 적이 아닌 친구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다. 그들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심에서 나온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게 고마웠어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에요.